자, 안녕하세요. 예,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길 가다가, 이런 그 유독가스 같은 거 있으면 피해 다니세요. 예, 거기서 서가지고 한참 동안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재, 우리 받으셨죠? 용어 특강이에요. 용어 특강인데, 가끔 이제 용어 특강 하면 뭐 단어장 만들어주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설개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면 시험 문제를 보잖아요. 문제를 보면 되게 용어가 어려워요. 사실은 기본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오는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양도 많지 않습니다. 한 30쪽 정도 되니까 1시간에 한 4페이지나 5페이지 정도 시험 문제를 우리가 다 해석까지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의 의미가 뭔지, 용어가 뭔지를 좀 이해하시면 향후에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시적이론 어려운 게 암기를 해도 잘 답이 안 풀린다고 해요. 그죠? 왜? 암기를 해도 암기 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 나와요. 그죠? 그럼 암기를 하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야 되는데 또 내용을 잘 이해 못하니까 그 부분이 어렵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각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해놨어요. 주제별로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자, 4쪽이죠. 4쪽에 보시면 주제가 뭐냐면 구조 형식 문제와 용어 이해가 나와요. 자, 구조 형식. 그럼 이 구조 형식에 관련되는 문제를 보면 건축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이 9회 때 기출됐던 문제예요. 9회. 그 첫 번째 전단벽식 구조가 나와. 여러분 전단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단벽. 그럼 전단벽식이 나오는데 이 전단벽의 이제 전단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전단. 전단. 이 전단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부재가 있어요. 부재가 있는데, 부재가 이렇게 된 게 축이라 그래요. 부재축. 부재축. 부재축입니다. 부재축. 부재를 이렇게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힘을 주면, 여기 버팀대가 있어요. 이렇게. 보 같은 게. 버티니까 이 버팀대, 이 힘과 이 밑에 가상의 이 힘이 서로 얘가 눌러주면 얘가 견디겠죠. 견디니까 이 축과 직각으로 얘를 끊어뜨리는 힘이 생겨요. 얘를 끊어뜨립니다. 부러뜨려요. 부러뜨리는 힘이 전단이라고 하는데 전단이라는 의미는 가위 있죠. 가위는 보면은 칼은 눌러서 자르잖아요. 하지만 가위는 위아래로 잘라내죠. 그럼 자, 가위의 날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죠. 이 축 방향과 직각으로 잘라요. 이게 전단력이에요. 전단력. 근데 기둥 같은 경우, 기둥은 축이 어디 있죠? 거꾸로 나오죠. 얘죠. 그렇죠? 기둥은. 그럼 이 축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횡력이 작용해. 옆에서 밀면 여기도 주변에 버팀대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에 저항력이 생기거든요. 힘을 주면. 그럼 얘도 결과적으로 축과 무슨 방향이에요? 이 축과 직각이죠. 그러면 자, 다시 여러분이 가위질을 해요. 종이를 가위질하는데 한 장은 잘 잘라지죠. 2장 잘라져요. 여러 장은 잘 안 잘라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위질을 할 때 잘 안 잘라지기 위해서는 두께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죠? 두께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가위질 하는 방향으로 두께를 증가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우리 이 종이를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가위질 합니다. 그쵸? 가위질을 해. 가위질을 하는데 종이가 잘려 나가잖아요. 그럼 잘려 나가니까 얘를 안 잘리게 하려면 이렇게 두께를 증가시키겠죠. 점차 증가시키면 안 잘리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전단력, 이 부분에 안 잘려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점차 두껍게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얘도 점차 두껍게 해야 된단 말이죠. 점차.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 기둥이라는 부재를 보면 힘을 줍니다. 힘을 주고 여기 이렇게 옆에서 미는 횡력이 작용해요. 횡력. 이 횡력은 옆에서 미는 힘은 지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바람이 될 수도 있겠죠. 바람도 옆으로 밀잖아요. 그렇죠? 지진도 옆으로 밀죠. 그러면 자 얘와 대응하는 힘이 이 부분이야. 그럼 현재 이렇게 힘을 주니까 이 지금 가위질하는 방향으로 두껍게 되겠죠. 근데 얘는 부러지겠죠. 쉽게. 근데 똑같은 단면적이야. 똑같은 단면적인데 이렇게 가위질하는 그 가위 칼날이 되는 그 부분과 이 부분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잘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안 잘라지겠죠? 그러면 전단력이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그래서 전단벽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전단벽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이쪽 방향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문제는 이쪽에서 밀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진력을 대응할 때는 항상 뭐다 이렇게 전단벽 배치를 한쪽 방향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무슨 쪽 방향으로? 직교가 되도록 방향 배치하는 거예요.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벽체 구조를 전단벽을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상부하 중을 하부로 잘 전달하는 의미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횡력. 옆에서 미는 횡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벽을 전단벽이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파트 있죠? 아파트는 벽체죠. 이 벽체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단벽 역할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전단벽 역할을. 전단벽.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전단벽식 구조는, 그렇죠? 전단벽식 구조라는 것은 벼와 기둥 없이 슬라브와 벽체로. 슬라브는 바닥이라는 거 아시겠죠? 슬래브, 바닥, 슬래브와 벽체로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전단벽식 구조가 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 전단면식 구조를 배치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방향별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점을 만들기 좋다 안 좋다? 좋다는 얘기죠? 방향별로 교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한쪽 방향은 강하지만 반대편 방향에는 약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별로 배치하는 거고요. 그럼 전단면식 구조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벽과 그렇죠? 슬라브를 바닥이라고 그러죠? 벽과 바닥을 이렇게 일체화시켜요. 일체화. 그럼 얘는 뭐라고 합니까? 벽식 라멘 구조죠. 벽식 라멘 구조. 보통 라멘 구조가 아니라 이 벽의 의미가 들어가는 것은 기둥이나 보 없이 뭘로? 벽과 바닥을 이용해서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구조를 전단면식 구조 또는 이것을 아파트 구조처럼 만들어주면 벽식 라멘 구조가 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용어가 몇 번 나왔을 거야, 우리 시험에는. 이런 문제. 그래서 현재 여러분 딱 봤을 때 변단벽이다, 그럼 뭐다? 횡력이 강하다, 약하다? 횡력의 강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횡력의. 기둥은 어때요? 횡력의. 좀 약하게 보이죠, 사실은? 왜? 얇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위질 할 때 잘 안 부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께를 증가해야 되는데 이쪽 방향에 대한 두께가 얇잖아요. 그죠? 얘를 어떻게 해요? 늘려주는 거예요. 이쪽 가위질하는 그 자르려고 하는 방향에 이 저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벽체식 구조잖아요. 벽식 구조. 자, 그럼 두 번째 쉐 구조입니다. 쉐 구조는 곡면 판재의 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하중을 면내 응력으로 전달하는 구조다. 그럼 이 쉐 구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드니 항만 같은 데 가면 이 오페라 하우스라고 있어요. 시드니 항만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 이 오페라 하우스는 이 쉘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 쉘이란 뭐냐면 이 조개 껍질과 같은 의미예요. 원래 이 조개 껍질을 보시면 껍질은 되게 얇죠. 근데 이 조개 껍질 얇은 거를 여러분 이렇게 뭐 완력으로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깨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안 깨집니다. 조개 껍질은 굉장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깨져요. 그렇죠? 안 깨져요. 안 깨지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평판과 비교가 되는데 이렇게 이런 평판 구조가 있어요. 평평한 판이에요. 두께가 얇아요. 아주 얇습니다. 자, 아주 얇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 평판 같은 이런 거를 지붕 이게 씌워주는 거예요. 씌워주면 어떻게 돼 지금? 처지죠.
처지니까 나중에 이 처짐 때문에 변형이 심해서 나중에 점 처짐이 잠깐 변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변형이 심해서 나중에 무너진단 말이죠. 그렇죠? 무너져요. 그럼 이렇게 처짐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응? 어? 책 하나 줘보세요. 이 책은요, 변형이 거의 없어요. 왜 변형이 없어요? 똑같은 종인데. 두꺼우니까. 근데 얘를 두껍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두껍게 만들면 하중이 무거워서 기둥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자체 무게 때문에. 어? 기둥도 커져야 되고 주변 구조는 다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뭘 원해? 좀 얇은 부재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지. 뭘? 지붕으로. 자, 얘는 너무 무거워. 체력이 깨끗해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얇은 부재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야.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변형이 돼요, 안 돼요? 변형이 잘 안 돼요. 그대로 잡아주는 거야. 아니면 또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제가 평평하게 했어요. 곡면을 만들어서 지금. 곡면을 만들었죠? 이 곡면판 구조가 다 뭐라고 한다? 쉘 구조라고 해요. 곡면판 구조를 쉘 구조로 하는 거야. 쉘 구조. 자, 좋아요. 그러면 이 평판이 있고 곡면판 부재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곡면판처럼 만들어줘. 곡면. 곡면으로 만들어주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힘을 주면 이 힘이 이렇게 곡면을 따라 면을 따라 힘이 전달돼요. 면을 따라. 그럼 면을 따라 힘이 전달되니까 얘를 뭐라 하냐면 면내 응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내. 면을 따라 힘이 전달되고 면에 따라 대응하는 힘이 생겨요. 면에 따라. 이 면을 따라 힘이 대응하는 힘이 생기고 면을 따라 힘이 전달되니까 얘를 면내 응력이라고 그래요. 면내 응력. 그래서 쉐 구조는 우리가 하중을 면내 응력으로 전달하는 구조다. 그럼 평판은 뭐가 돼요? 얘는 힘을 주면 면과 직각이죠? 면을 안 따라가죠? 그래서 뭐라 그래? 면의 응력이라고 그래요. 평판 바닥판에 하중을 줘서 걔가 견디는 능력은 면의 응력이고 쉘 구조 같은 거는 우리 뭐라 한다? 면내 응력이라 합니다. 면내 응력. 그래서 보통 쉘 구조에 만약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 면의 응력으로 하중을 전달합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체 트러스 구조는 입체 트러스 구조는 뭐 좀 그리기가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 이 트러스라는 거. 이 트러스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이 트러스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이렇게 삼각이에요, 삼각형. 삼각형. 이게 왜 삼각형이냐? 자, 보세요. 이렇게 이런 부재를 선형 부재라고 그래요, 선형. 선형이라는 건 가느다란 부재예요. 가느다란 선형 부재를 이렇게 뭘로? 핀으로. 핀. 이 핀으로 구조 접합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재를 만들어서요. 문제를 만들어서 접합을 할 수가 있어요. 핀으로. 핀으로 접합을 했다 치자고. 핀을 얘기하면, 못을 박았다도 관계없어요. 못이나 핀으로 했다.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합을 했어. 결합을 해놓고 이렇게 딱 버텨주면요. 얘가 힘을 주면 어떻게 돼, 얘가? 힘을 주면 변하겠죠? 변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힘을 가하면 안 변하겠죠? 무엇 때문에 그래? 얘가 버텨주는 거예요. 얘가. 그럼 얘를 뭐라 그래, 보통 우리는? 가구식 구조에서는. 가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각형이 안전해요? 아니면 삼각형이 안전해요? 삼각형이 안전하지 않냐? 그죠? 삼각형이 안전하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삼각형이 좋은 구조구나. 삼각형이 좋은 구조니까 이 삼각형, 이 간단한 소형 부재를 삼각형으로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줘, 뼈대를. 입체적으로. 그럼 얘를 입체적으로 복잡하게 만들면 얘가 뭐가 돼요? 완전 모든 다 삼각형으로 만들어줘, 이런 것. 이런 것들을 다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지붕을 씌워준다든가 하면 뭐 이런 것들을 입체 트러스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역 같은데 지붕 같은데 보면은요 삼각형 구조가 복잡하게 올라가는 구조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큰 체육관 같은데 있죠. 체육관 상부는
체육관은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어야 돼요. 왜? 운동을 하는데 기둥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체 트로스 구조가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대공간, 응? 특히나 기둥과 기둥 사이가 먼 거, 짧은 거, 먼 거. 그래서 기둥과 기둥 나오죠. 그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를 뭐라고 했어, 우리는? 스팬 거리라고 하죠. 스팬 거리. 이런 것들을 아주 큰 공간에는 입체 트러스 구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입체 트러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선형으로 만들었어요. 가운데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비어있죠. 비어있으니까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학원에 있는 기둥이나 안 보이지만 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기둥이나 보 같은 건 안에 꽉 차 있죠. 차 있으니까 무게가 무겁죠. 그런데 이렇게 가느다란 선형 부재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큰 공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입체 트러스 같은 거 우리가 가느다란 선형으로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때 입체 트러스 구조 같은 거나 트러스는요, 축방향력을 주로 받습니다. 축방향력. 그럼 이 축방향력을 우리 축력이라고 그래요. 축력. 그 축력이 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재가 하나 있어요. 부재가 하나 있는데, 부재의 축이 이거죠? 부재 축이잖아요. 그쵸? 부재 축으로 힘을 전달하죠? 이렇게. 그럼 얘가 양쪽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 얘가? 늘어나요? 아니면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물론 휠 수 있어. 하지만 휘지 않게 만들겠지. 어? 줄어들죠? 줄어들면 뭐라 그래요? 압축을 받았다는 얘기고, 반대로. 잡아 당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뭐가 돼요? 인장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 정말 중요한 건 뭐다?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축. 그러니까 축, 압축력, 축, 인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축력이라는 것은 이 부재 방향에 따라 부재와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거죠? 그럼 얘도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부재가 이렇게 힘을 따라서 가는 이런 축력으로 주로 우리 힘을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축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 방향력을 받게 하는 구조다. 그럼 이때 안 받는 게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불리한 전단력이나 휘입력은 부담하지 않도록 합니다. 뭐만 가지고? 축력만 작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 트로스 구조는 불리한 전단이나 휘임을 많이 받는다 그럼 틀리는 겁니다. 전단력이나 휘입력 없이 무엇 가지고? 축력만으로 하중을 전달한다 합니다. 무엇만 가지고요? 축력만으로 하중을 분담하는 구조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축력만으로 하중을 분담하는 구조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축력만으로 하중을 분담하는 구조다 보는 겁니다. 그럼 입체 트로스 구조가 나오는데 그럼 트로스 구조는 항상 삼각형만 돼 있을까요?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제가 트로스 구조는 항상 삼각형으로 돼 있어야 되나요? 아니라고 그랬었죠? 기본이 삼각형인데 때에 따라 뭐다? 사각형 구조로 갖는 것도 있긴 있더라. 기억나세요 혹시? 뭐죠? 이름. 예? 무슨 트로스라고 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그렇죠? 예? 비렌딜 트러스 구조가 있어요. 뭐라고요? 비렌딜 트러스가 있어요. 뭐라고요? 비렌딜 트러스. 비렌딜 쓰세요. 비렌딜. 우리 기본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아마 기초 시간인가. 그렇죠? 트러스 구조 중에 사실 좀 공부하다 보면 삼각형 구조가 아닌 것도 있는데 그게 비렌딜 트러스입니다. 비렌딜 트러스. 비렌딜이에요. 비렌딜. 네? 자, 그 다음에 현수 구조가 나오는데요. 그럼 현수 구조. 우리 현수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교각에서 유리했죠. 교각. 너무너무나 깊어서 여기다가 거대한 물이죠, 물. 거대한 다리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케이블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 상판들을 매달아주는 거예요. 매달아줘. 그럼 현재 이렇게 늘어뜨렸어요. 그렇죠? 늘어뜨렸어.
늘어뜨렸다는 얘기는 현재 얘가 인장을 받아요? 압축을 받아요? 예? 늘어뜨렸으니까 인장을 받겠죠? 인장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매달려 있어 이렇게 끈에 매달려 있으면 얘는 인장이 압축이에요. 여기 무거운 물체가 자 다시 무거운 물체를 매달았어. 그럼 얘가 늘어나려고 하죠? 늘어나려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장. 교과적으로 이제 현수구조라는 것은 무슨 힘을 가지고? 인장력으로 견디는 힘. 인장 응력이 지배적인 응력이다. 인장 응력. 견디는 힘이잖아요. 응력이. 대응하는 힘. 인장이 대응하는 힘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치 구조 여러분 많이 공부했죠? 아치. 많이 공부했는데 이 아치 구조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조적 구조 같은 거죠. 조적 구조. 이 조적 구조를 만들어 주면요. 요 기둥이고 보예요. 사실은 요 사이가 굉장히 좁죠. 좁아가지고 옛날에 이 아치 구조를 이용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하기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그죠? 왜? 너무 거리가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넓어지면 부러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죠? 부러져요. 왜? 돌이라는 것은 인장이 강해요, 약해요? 약합니다. 다시 한번 돌은 뭐에 약하다고요? 인장이 약해요. 돌은. 왜? 돌은 이렇게 휘어지거나 우리가 이렇게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죠? 인장이 약한 재료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 인류는 아주 머리가 좋잖아요. 어느 날 이런 식으로 돌을 쌓았더니 이게 쐐기 형태죠? 뭐 쐐기? 아니야. 넘어갈게요. 쐐기 형태로 돌을 만들어 주는데 이 형태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힘을 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 축의 중심 있죠? 요거 아치축의 중심 곡면을 따라서 아치축의 중심을 따라 힘이 전달이 돼요. 이렇게 전달되는데 여기선 다시 뭐가 생겨요? 여기서 버티는 힘들이 생기겠죠? 뻗쳐주는 힘이 생기니까 눌러주고 얘가 버티니까 어떻게 돼요? 이 힘은 결과적으로 이 힘을 이렇게 쫓아가면 어떻게 돼? 갈 수가 없으니까 압축력이 되는 거죠. 불리한 인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압축력에 의해서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압축력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된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이 간과됐다는 건 뭐냐면 추력이라는 얘기가 빠져 있어. 사실은 추력 들어보셨나요? 추력 처음 듣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한 번 안 했나요? 예? 어때요? 안 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혹시 책받침 있어요? 혹시 책받침 같은 거? 아니면 플라스틱 자, 약간 휘어지는 거 없어요? 없어요, 혹시? 너무 딱딱한 거 말고. 이거 너무 딱딱해. 네? 맞아요. 예,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이 구조를 잘 보시면요. 얘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휘어지죠. 잘 휘어요. 그죠? 잘 휘는데 얘를 이렇게 아까처럼 곡면판 원리로 딱 만들어주면 좀 단단해져요. 왜 단단해질 수 있냐면 이렇게 잡은 다음에 힘을 주면 변이 잘 안 생겨요. 아까는 휘어진대.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잡고 있으려면 자,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넓게 보면 쉘 구조가 되는 거고 좁게 보면 아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얘를 이 오른손을 놓으면 벌어지려는 힘이 생기죠. 자, 보세요. 근데 만약 내가 벌어지는 이 힘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돼? 얘가 쭉 미끄러집니다. 자, 그러면 쉘 구조나 아치 구조는요. 자, 무슨 응력 따라간다 그랬어요? 면내 응력을 따라 간다 그랬어요. 아치도 마찬가지로 면내 응력을 따라 압축력이 작용되는 거예요. 힘이. 그런데 아까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힘? 이렇게. 얘가 분명히 압축력은 가했지만 얘가 이렇게 벌어지려는 힘이 생겨요. 이 벌어지는 힘을 뭐라고 했다? 그럼 최소한 뭐다? 추력만큼까지는 뭔가 무게가 있든지
추력만큼 누가 버텨줘야 되는지 그래야지만이 구조물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쉘 구조 같은 경우도 이 결과적으로 맨 밑에 하부에는 뭐가 생겨요? 추력이 생기니까 추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반대 대응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추력이 없으면 추력을 방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얘가 지금처럼 내가 새가 손을 놓으면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치나 쉘 구조에는 하부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추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력입니다. 추력.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추력이라고 생각하면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긴 한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 옛날 성당 같은 거 혹시 성당 같은 데 가보셨어요? 옛날 성당 가보면 성당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성당에 보면요 이렇게 옆에다가 돌벽 같은 거 있죠? 벽돌벽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부축벽을 싼 게 있어요. 성당 같은 데 보면 부축벽. 요 역할이 바로 뭐냐면 이 옆에 성당 옆에 보면 이렇게 부축벽들이 이렇게 일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네, 봐도 잘 기억 못하죠? 봤는지 안 봤는지, 그죠? 근데 성당 같은 데 보면은 옛날 그 오래전 성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벽돌을 쌓아놨어요, 이거. 이 역할이 바로 뭐냐면 이게 추력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힘이 생겨요. 왜? 성당이나 이런 데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아치 형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치나 이런 식으로 옆 안에다가 틀을 만들어줘요. 틀 만들다 보니까 얘가 추력이 생기는 옆에다가 이렇게 무게를 가하는 버틀레스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막 영화 같은 거 할 텐데 옛날 그 아주 오래된 중세 시대의 그 건물들 보면요. 이렇게 포인티드 아치라고 해서요. 이 굉장히 높아요. 뾰족하니까 옆에다 이렇게 옆에 무슨 노 젓는 것처럼 해가지고요.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응?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예? 아마 이제 여러분이 그 노틀담 성당이라고 프랑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보면 옆에 보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뭔가 튀어나왔는데 이 튀어나오는 이것 자체가 뭐냐면 얘가 추력 때문에 버텨주는 거예요. 버팀대로. 그래서 현재 여러분 높은 건물이 있죠. 벽돌로 쌓은 여러 가지 높은 건물 보면은 옆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옆으로 미는 이 추력. 이런 아치나 이런 볼트나 이런 그 형태는 옆에서 미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추력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시설개론 공부하면서 추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추력이라는 얘기는 늘 나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그래요? 아치 구조나 아니면 실 구조 같은 게 옆에서 뭐다? 맨 밑에는 약간 벌어지려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뭐라고요? 추력이다. 추력. 벌어지려는 힘입니다. 추력. 자, 그 다음에 그럼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해를 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어요. 근데 요거 되게 어려워요. 이 10회 때 출제가 됐다가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문제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자, 요거 이제 약간 용어 같은 것도 약간 이제 약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 건축물의 안전이라는 개념인데 이 건축물의 안전이에요. 자, 여기다 이렇게 아니면 건물의 안전인데 뭐 여기는 아주 무한대로 아주 튼튼한 뭐 기둥이 있다 치고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이 바닥판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놨다 치자고요. 바닥판. 여기 사람들이 올라가야 돼. 뭐가. 그렇죠? 올라가는 이게 바로 뭐예요? 하중이죠? 하중이란 말이에요. 하중. 견뎌야 돼. 그럼 얘가 부러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강도, 얘가 지닐 수 있는 강도, 세기죠? 이 재료 갖고 있는 세기는 분명히 하중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하중보다 크다는 얘기 뭐냐면 얘가 얘를 못 견디면 부러지겠죠. 그렇죠? 부러지겠죠. 부러질 수 있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자, 이 하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로드라고 하는데 이 관계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 하중 외력이죠. 외력보다 뭐가 커야 된다? 내력은 견디는 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력. 견디는 능력. 외력은 뭐예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하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각종 하중. 그러면 외력보다 내력이 크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과거에는 허용력 설계법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강도 설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강도 설계법을 또 극한 강도 설계법이라고 그래요. 극한 강도. 극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안 좋은 상태까지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안 좋은 상태까지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극한 상태까지 고려하라는 얘기는. 그럼 이 허용력 설계법은 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돼. 자, 외력은 뭐냐 그랬더니 그냥 하중이다. 하중 끝났어요. 내력은 뭐냐 그랬더니 강도는 강도인데, 그쵸? 강도는 강도인데, 그쵸? 이 강도에다가 안전율을 곱해주거나 나눠줘. 나눠줘도 관계없습니다.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강도에 곱해줄 때는 안전율을 얼마 곱해주면 되냐? 오늘 곱하기만 해줘 그냥. 곱하기만 해서 0.3을 줘버려 그냥. 그러면 실제로 내가 지닐 수 있는 강도는 얼마예요? 100이라고 치자고. 100. 100인데 0.3 말하면 얼마가 나와요 지금? 30이 나오죠? 30. 그러면 이 하중이 얼마 이해하면 돼? 30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뭐냐면 하중은 그대로 산출하는데 이 강도값을 뭐다? 안전율 가해가지고 야, 넌 분명히 100까지 견딜 수 있지만 얼마만 봐라? 30%만 봐라. 이게 바로 뭐냐면 얘가 결과적으로 강도에다 안전율 곱하면 어떻게 돼요? 허용하는 무게죠? 허용하는 무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허용 내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까지만 허용한다? 30까지만 허용한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60kg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60kg까지 되면은 사실 파괴는 안 되겠지. 사실은. 그죠? 왜 안 되는 거야? 얘는 원래 얼마였으니까? 100이었으니까. 그러나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겠지. 파괴는 안 되지만 얘가 어떻게 돼요? 처짐이 커가지고, 그죠? 처짐이 커서 사용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얘는 100까지 견딜 수 있지만 얼마까지 보는 거야? 얘는 그냥 30까지. 예를 들어서. 그럼 안전율은 제가 0.3은 뭐예요? 2미를 준 거야. 2미로.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해서 숫자를 낮춰주면 이게 허용 내력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허용 수기법이에요. 허용응력이라는 건 뭐다? 요만큼 안전율을 감안해서 요 정도까지만 실제로 하중을 제어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강도설계법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강도설계법은. 그럼 강도설계법은 그게 아니라 뭐다? 여기다가 하중계수를 고려하래. 뭐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계수? 하중계수. 그럼 하중계수를 고려하라는 얘기 뭐냐? 야, 분명히 우리가 너 지금 허용설계법은 얼마까지 본다 그랬어요? 이거 30kg?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왜냐면 분명히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건축물에 무게가 실리는 게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만 실어라라고 하는데 사용자들이 사실 그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거실이야. 사람들이 그냥 뭐 티나 먹고 이렇게 차나 마시고 텔레비나 보는 거실인데 여기를 뭘로 만들어줘? 창고로 만들어. 속으로 만든다든가. 책을 막 쌓아놓고 막 창고로 만들어줘. 그럼 어떻게 돼요? 무게가 무지하게 증가하죠? 여러분들 이삿짐 들어봤죠? 이삿짐 들어보셨잖아요. 이삿짐 중에 선술 있죠? 그 이삿짐 나르시는 그분들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이렇게 날르잖아요. 그죠? 그럼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그 중에? 책이잖아요. 책 라면 박스 하나 정도면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예, 들지 마세요. 그쵸? 왜요? 허리 다쳐요. 제가 허리 다쳤거든, 그래가지고. 뭐냐면, 들 수 있어도 못 드는 거예요. 왜? 너무 무거워요, 이 책이. 그럼 생각해봐. 그 책을 라면 박스를 한 얼마 정도로, 여러분 키보다 훨씬 큰 높이로 쌓아보세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중계수를 고려하라는 얘기는 극한 상태를 혹시나 모르니까
극한 상태를 고려해서 검토해라. 그래서 우리 뭐 1.2D 또는 1.6L 이런 식으로 뭐가 있냐면 고정화 중에는 몇 배를? 1.2배를. 활화 중에, 라이브로도 활화 중이죠? 몇 배를? 1.6배까지를 고려하면 뭐가 돼요? 극한 상태까지 고려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하중계수를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중계수 고려할 때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고정화 중에 몇 배 곱했어요? 자, 이 D는 고정화 중입니다. 네, 없군요. L은 활하중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죠? 이 활하중은 뭘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이나 그렇죠?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얘기하고 고정하중은 구조체 무게라든가 구조체와 영구히 고착된 비내력벽 또는 구조체와 영구히 고착돼서 수명을 같이 하는 설비하중. 이것도 한번 본다. 고정하중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이렇게 증가시켰어요. 증가. 하중계수를 고려하라는 얘기는 하중을 어떻게 했다? 분명히 증가시킨 거예요. 하중을. 그죠? 하중을 증가시킨 겁니다. 하중을 증가시켰어. 우리가 이렇게 매력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하중을 증가시키고 나서 일단은 무게가 더 세진 거야. 그렇죠? 세졌는데 여기다 뭐까지 고려한다? 여기 내력이야, 내력. 내력을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내력입니다. 자, 이거 지워줄게. 이제 지워주고 우리가 기대하는 강도가 공칭 강도예요. 정상적인 시공을 했을 때 목표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강도를 공칭 강도라는데 이 공칭 강도에다가 파이라고 하는 걸 곱하는데 파이가 강도 감소 계수라고도 하고요. 과거에는 강도 저감 계수라고 한 적도 있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하면 강도 소개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중, 외력은 어떻게 한다? 증가시켰죠? 외력은 증가했죠? 증가? 이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견디는 내력은 감소시켰죠? 그러면 자, 허용료 소개법과 강도 소개법 중에 어디가 더 안전한 거예요? 예? 강도 소개법이죠. 왜 그래요? 강도 소개법은 극한 상태를 고려해서 하중을 어떻게 했어? 증가를 시켰는데 또 감도는 또 감소를 시켰어요. 안전장치가 몇 군데 있는 거야? 2군데 있죠. 몇 군데? 2군데. 그러니까 하중은 증가하는 하중 계수를 고려했고 강도는 낮추는 강도 감소나 강도 저감을 고려했잖아요. 그만큼 안전한 거죠. 그러면 허용소개법은 어디까지 검토한 거야 지금? 하중은 그대로 줬죠? 하중은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하중은 그대로 줬으니까 하중 계수를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무슨 말인지 알죠? 하중 계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하중을 증가시키는 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하중 계수란 하중을 증가시키는 계수잖아요. 그쵸? 근데 허용소개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중을 그대로 줬죠? 줬다는 얘기는 하중 증가 계수를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사용하지 않았다. 하중을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재 내력이에요. 견디는 내력이에요. 견디는 내력인데 얘는 이때 뭘 고려했어요? 이때는 안전율을 고려했죠? 안전율을 고려하면 그 강도가 약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지게. 내가 갖고 있는 그 강도보다 낮게 보는 겁니다. 낮게 봐서 이걸 뭘로 봐요? 허용 내력 또는 허용 강도로 보는 거예요. 허용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재료의 허용 능력이야. 그러니까 재료의 허용 능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면 돼? 원래 견디는 능력보다 크게 본다, 작게 본다? 작게 보는 거. 그럼 원래 능력보다 작게 보는 그 개념을 뭐라고 해요? 안전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안전율. 그러면 일단 정리해 보는 거야. 정리해 보면, 자, 정리해 보는 거예요. 허용료 소개법이에요. 자, 얘는 하중 계수를 이용했다 안 했다?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쵸?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하중 계수 이용했다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겁니다. 자, 안전율은 고려했다 안 했다? 안전율은 오케이. 고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하중을 증가시키지 않았죠? 하중을 증가시키지 않은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극한 하중과 대비적으로 말하는 게 사용 하중이다. 무슨 하중이요? 사용 하중. 그러니까 허용료 소개법 무슨 하중? 사용 하중입니다.
사용하중 고려합니다.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보통 재료 상태를 탄성 쪽까지만 봐요. 탄성 상태까지. 탄성.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워줄게, 이제. 지워주고. 자. 강도소기법이에요. 강도소기법 뭘 고려했다? 그쵸. 하중계수를 고려했다. 그 다음에 강도 감소 또는 뭐라 그래요? 강도 저감 계수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하중 계수를 고려하라는 건 무슨 상태까지? 극한 상태를 고려하라는 겁니다. 극한 상태. 이때 하중 계수를 고려할 때 분명히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계수가 같다 다르다? 예? 다르다. 그래서 고정하중의 몇 배를? 1.2배를. 활하중의 몇 배를? 1.6배를. 이런 식으로 뭐다? 다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르다. 서로 다른 하중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하중 특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반영했어.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는 거고, 그럼 얘는 사용 하중을 고려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용성에 주안점을 둔 설계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탄성, 비탄성, 재료의 비탄성 상태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탄 상태까지. 그럼 탄성과 비탄성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만 남았죠, 이제? 처음에 다 끝난 거잖아, 그죠? 요거만 남았어. 그러면 자, 탄성과 비탄성이라는 의미를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용수철 있죠? 용수철은 많이 쓰잖아요, 우리 볼펜, 그쵸? 볼펜. 용수철 하나만 줘보세요. 용수철. 줄 것처럼 부르다가 왜 안 줘요? 없어요. 용수철 없어요? 볼펜에 용수철 같은 거 있는데, 볼펜에. 예. 네, 감사합니다. 파괴가 되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너무 작네. 얘를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은요, 제자리 갑니다. 그죠? 제자리 갑니다. 그죠? 근데 내가 더 당기면 이게 더 당겼어요. 그죠?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좀 쪼이면 돼. 이렇게 되면 제자리 가요, 못 가요? 카메라 잘 안 보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파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끊어졌죠? 안 끊어졌잖아요. 파기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거 안에다 끼시고 한번 쫙 누르면 예, 돼. 자, 지금 파기는 안 된 거예요, 분명히. 그죠? 파기는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힘을 줍니다. 힘을 주면 뭐가 생겨요? 변형이 생겨. 응? 변형이 생겨요, 변형. 힘을 주면, 그쵸? 제가 힘을 줬잖아, 지금. 그쵸? 용철에.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려봐. 응? 그림을 그려봐. 우리가 여기 용철에 단면적이 있어, 단면적. 단면적을 A라 하고 힘을 P라 합니다. 응력이라고 하고, 얘는 변형률이라고 해서 원래 길이가 L, 길이야. 길이가 L이면 변형을 델타 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단면적도 얘를 갖다 걸어치면 힘을 주면 요만큼 주면 요만큼 변했고, 요만큼 주면 요만큼 변했어요. 그렇죠? 제가 얘를 힘을 빼면, 제가 힘 뺐죠? 힘 빼면 어떻게 돼? 제자리 가죠? 변형이. 그렇죠? 요렇게 제자리 갑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이런 상태로 이제 그래프를 쫙 그려보는 거야. 그려봤죠? 그럼 얘가 힘을 빼면 어디로 간다? 제자리 가죠? 제자리 가. 그런데 제가 일정 힘을 가하니까 어떻게 돼, 얘가? 변형이 커졌죠? 변형이 커졌어, 변형이. 얘가 변형이니까 변형이 커졌어요. 근데 파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우리 뭐라고 보냐면, 여기 재료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검토하는 게 바로 뭐다? 허용력 소개법이고요. 강도 소개법은 이 비탄성,
탄성 이후의 단계까지도 고려해 줍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재료를 효율적으로 썼다는 것은 허용용 소개법의 강도 소개법이에요. 재료를 효율적으로 이해했다는 거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용철을 잡아당겨서 변형이 생겼어요. 파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허용용 소개법은 뭐냐면 얘가 변형이 되면 일정 이상 탄성 상태를 벗어나면 얘를 항복했다라고 해서 파괴된 걸로 봐요. 가정합니다. 하지만 파괴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안전을 검토할 때까지 탄성 상태까지만 재료를 쓸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게 허용소개법이고 강도소개법은 뭐다? 탄성을 약간 벗어나도 쓸 수 있다고 가정해서 계산하는 게 강도소개법이에요. 그럼 어디가 더 재료를 경제적으로 사용했다? 경제적으로 재료를 사용한 것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재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교재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허용료 설계법이란 부재에 작용하는 실제 하중. 아까 얘기했죠? 무게입니다. 무게에 의해서 단면에 생기는 응력이 견디는 능력이죠. 응력이 그 재료의 허용력 범위 내가 하도록. 그럼 허용력 범위라는 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래 강도에다 뭘 곱해라? 안전을 곱해서 그 강도의 재료의 강도를 낮춰주는 거. 그렇죠?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한 강도 설계법이란 부재의 설계 강도가 강도 설계법 얘기하는 겁니다. 강도 설계법을 극한자 붙여서 극한 강도 설계법으로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부재의 설계 강도가 견디는 힘이에요. 계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 하중 계수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 이상 되도록 설계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허용 설계법은 재료가 탄성 고동하는 걸 기본으로. 그렇죠? 탄성이라는 의미 알겠죠? 재료가 우리가 항복 변형이라고 해서 여기 비탄성 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응?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다? 힘을 빼면 어디로 가는 거? 힘을 빼면 제자리에 가는 거, 변형이. 그 정도까지만 검토하는 겁니다. 자, 기본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네 번째, 강도 설계법은 서로 다른 하중 특성을 하중 계수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자, 보세요. 강도 설계법 제가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응? 하중 계수 같아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다르니까 이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서로 다른 하중 계수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강도 허용력 설계법은 부재의 안전율 확보에 의해서 강도 저감 계수 사용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답이죠. 그럼 현재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에러가 나가서 이거 너무 어렵다고 해서 초창기 어렵다고 해서 이 문제 다 복수정답 해줬어요. 틀린 게 아니라 복수정답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한 2회, 3회 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교재 수준이 높아지고 좀 더 어려운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나옵니다. 그럼 현재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지. 강도 설계법은 우리가 우리 재료의 안전율을 검토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강도 설계법은 우리 사용성의 주안점을 두었다. 틀렸죠? 왜? 안전성 주안점을 뒀으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강도 설계법은 예를 들어서 탄성적인 거동만 우리가 제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탄성을 벗어난 비탄성까지 검토하니까. 그래서 우리 강도 설계법의 특징이 있죠? 제가 말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 이것만 이해하시면 그게 시험장 가서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겠지. 강도 설계법은 우리가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하중 계수를 같은 걸 쓴다. 어때요? 틀렸죠? 뭐라고 해야 돼요? 서로 다른 하중 계수 쓴다고 해야 되잖아. 자 보세요. 강도 설계법은 하중 계수를 검토할 때 서로 같은 걸 써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어렵게 나오면. 그래서 강도 설계법은 예를 들어서 뭐 서로 다른 하중 계수를 반영할 수 있다를 바꿔서 뭘로? 강도 설계법은 하중 계수를 동일한 걸 써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쵸? 오늘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그냥 힘드신가 봐. 그죠? 예, 어제 수업 또 했어요? 어제는 오늘 쉬었잖아. 그럼 다행이네. 그죠? 금요일 넣으시고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3번 문제인데, 건축물의 구조와 형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그쵸?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재 여러분 문제 있죠?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작게 풀어주되 거기에 관련된 용어 있죠? 용어라 향후에 또 예상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입으로 얘기해 주는 거 써주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기본서 볼 때도 사실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용어 설명을 해주긴 해요. 제가 해주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용어만 좀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 공부해서 나중에 도움될 수 있는 것, 특히나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만 제가 이렇게 좀 묶어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시간 강의를 했고요. 4시간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교재에 있는 걸 풀어서 쪼개고 이렇게 여러모로 보면서 여러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